그 목걸이가 왜 거기에? 최진우 회장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신도시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그는 한밭집 여직원의 목에서 반짝이는 육각별 펜던트를 본 순간 2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머리에 이고 분주히 오가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박민서. 그리고 그 펜던트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0분. 민서는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꿈속에서 본 것은 언제나 똑같은 장면이었죠.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탁자를 더듬어 물컵을 찾았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씩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벽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죠. 옆방에서 이모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이어지는 마른 기침이었어요. 민서는 벌떡 일어나 이모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대답 대신 또 기침 소리만 들려왔어요. 민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 이모 머리맡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천식약까지. 73살인 이모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죠. 물 좀 드릴게요. 민서가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을 가져와 이모에게 건넸습니다. 김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어요. 희미한 달빛에 비친 이모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보였습니다. 4시가 되자 민서는 공사장 한바집으로 출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목에 걸린 육각별 모양의 오르골 펜던트가 움직일 때마다 작게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목걸이였죠. 이모가 말하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했지만 정확히 누가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바집에 도착한 시각은 4시 45분. 50명이 넘는 인부들이 아침을 먹으러 올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민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대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죠.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이미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우려낸 사골 육수였어요. 진한 국물 냄새가 한바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고기를 썰면서 오늘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돼지국밥, 김치찌개, 그리고 인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 민서야, 벌써 나왔네? 한바집 주인인 박 사장이 하품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사장은 민서를 딸처럼 아꼈어요. 네, 오늘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신축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민서가 대답하며 계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른자가 그릇 안에서 노랗게 빛났어요. 5시 40분이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리를 잡았어요. 민서는 뜨거운 국밥을 날라다 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스불 앞을 지날 때마다 살짝 움찔하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을 계속했어요. 작은 가스불은 괜찮았습니다. 큰 불만 아니라면. 여기 국밥 하나 더요. 계란말이도 추가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민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앞치마로 얼굴을 훔치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반사했죠.
마치 작은 별이 가슴 위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20살 다섯인 민서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모와 함께 사는 작은 집, 공사장 한바집 일,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악몽.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모 외에는 가족이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한바집에서 민서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공사장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네 병원이었죠. 박민서 씨 보호자 되십니까? 김정숙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뛰어나가려는 민서를 박 사장이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모가 쓰러졌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이 차 키를 꺼내 민서 손에 쥐어줬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모의 모습에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심해서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세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모와 조카 사이였지만 정확한 서류도 없었어요. 그저 2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을 뿐이었죠. 네,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응급처치 비용이 50만 원 정도 나왔고 입원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서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30만 원이 채 안 되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쥐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될까? 하지만 이모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물건이었죠. 일단 입원 수속은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병실로 옮겨진 정숙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민서야, 미안해. 집만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이모.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진짜 가족이야. 피는 못 속여도 정은 속일 수 없단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니. 민서는 이모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서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맞은편 병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어요. 최진우였지만 민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죠. 진우는 심장 정기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울먹이는 표정이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남의 일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민서는 이모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2005년 7월 15일자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 별장 화재로 일가족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죠. 왜 이모가 이런 기사를 가지고 있을까? 민서는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서는 이모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공주, 이 노래 기억해. 엄마가 만든 노래야.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도 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민서는 꿈속에서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새벽 2시쯤 민서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자판기 커피를 사러 복도로 나갔어요. 그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 회장 아시죠? 건설업계 큰손이요. 오늘 또 응급실 실려왔대요. 심장이 안 좋으시다던데. 20년 전에 가족 잃고 나서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민서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뽑아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모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꼭 나으셔야 해요. 저한테는 이모밖에 없잖아요. 창밖으로 새벽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불확실한 채로 살아가는 25살의 젊은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최진우는 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실의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60세의 진우는 검은색 가운을 걸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앞에 놓인 토스트와 커피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심장 전문의인 오랜 친구 정원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술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던가요? 진우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아내와 5살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육각별 모양의 오르골 펜던트. 아내가 스위스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실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회장님, 9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조카 태성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해졌어요. 38살의 태성은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회의 테이블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에 걸린 능글맞은 미소가 진우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삼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어제도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회의나 시작하지.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한 실장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벤치에 올라타면서 진우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신도시 공사 현장 가야겠네.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요즘 최 전무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48세의 한 실장은 15년 동안 진우를 모셔온 충직한 부하였어요. 차가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화재.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은 그날 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에 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을 보니 별장이 있던 자리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깨진 타일 조각이 바스락거렸어요.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회장님, 한 실장이 달려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시만 쉬면 돼. 진우가 억지로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실장은 재빨리 차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잠시 후 진정을 되찾은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잔해 더미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르골 부품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딸의 펜던트 일부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기 남아 있었다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CCTV가 왜 고장났을까?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 실장이 대답했어요. 당시 경찰 조사로는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 났지만 의문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태성 아버지가 그날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동생이지만 늘 나를 질투했으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래전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서재로 돌아온 진우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벨벳 상자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오르골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것과 한 쌍으로 만든 것이었죠. 육각별 모양의 뚜껑을 열자 아내가 작곡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라도 딸이 살아있다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혼자인 밤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현장을 시찰하던 진우는 급히 대피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공사 현장 사무실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임시 천막들이 날아갈 지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한바집이 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시죠. 한 실장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컨테이너로 만든 한바집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곳이었죠. 하지만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장이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한바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밥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몇몇 인부들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정장을 입은 진우 일행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서가 마른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민서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육각별 모양의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명 아내가 만든 오르골 펜던트였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걸어준 바로 그것. 뜨거운 국밥 드릴까요?
이런 날씨엔 국밥이 최고예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걸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어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니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우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어요.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바로 그때 민서가 국밥 그릇을 들다가 실수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진우가 반사적으로 일어나 민서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충격으로 민서의 펜던트가 특정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작곡한 자장가였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엄마가 만든 노래야. 진우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이 멜로디를 아는 걸까요? 펜던트는 다시 닫혔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실장이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바지 반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서야?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민서가 대답하려는 순간 진우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민서의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회장님, 일단 나가시죠. 한 실장이 진우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진우는 비를 맞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바집 문 앞에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 남자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찾아 헤맨 사람 같았어요. 차에 오른 진우는 한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 조사해.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알아내.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5살 딸의 목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이 펜던트는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하나는 내 금고 안에, 또 하나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실장도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비밀로 해.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눈물처럼. 공사장을 떠나는 차 안에서 진우는 계속 그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만든 자장가, 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은 그 선율.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한편 민서는 한바집 구석에 앉아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그 남자는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멜로디를 알고 있었을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한 실장은 진우의 서재에 조사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가가 붓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책상 위에는 빈 위스키 잔과 가족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민서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한 실장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민서의 주민등록 정보가 나왔습니다. 25살, 2000년생.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 실장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다고? 네, 2005년부터 갑자기 주민등록이 생성됐습니다. 김정숙 씨의 조카로 등록되어 있는데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2005년, 딸이 사라진 바로 그 해였어요. 너무나 정확한 시기의 일치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73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20년 전까지는 한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별장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직후 퇴사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식당을 했다가 지금은 조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청소 용역업체라니. 그렇다면 화재 현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혈액형은 희귀 혈액형입니다. RH-AB형이라고.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아내도 자신도 아닌 오직 딸만이 가진 희귀 혈액형이었죠. 할아버지로부터 격세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병원에서 이모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민서는 이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제 펜던트를 보고 정숙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서는 이모가 깨어난 줄 알고 기뻐했지만 정숙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복도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어요. 민서야, 큰일이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신상을 캐묻고 있어. 민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누군데요? 잘 모르겠는데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야. 내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계속 물어봐. 민서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걸까요? 무언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걸까요? 진우의 회사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주도하는 이사회였어요. 삼촌, 요즘 회사 일은 제쳐두고 어디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수군거렸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지?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일에만 빠져 있으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성이 압박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태성과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실장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니 김정숙 씨가 20년 전 갑자기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불을 무서워했다고 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재 트라우마. 모든 정황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실장이 조언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만약 그 여자가 정말 따님이라면 2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장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전무님 비서가 한바집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혹시 최 전무님도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항상 진우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민서는 한바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펜던트를 옷 속에 넣고 감추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이모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오래된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자신이 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낯설었어요. 커다란 저택 앞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자신이 5살 때였어요. 하지만 이 저택이 어디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모가 가끔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서는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육각별 모양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이것이 자신의 과거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민서에게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죠. 한 실장과 함께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한 실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사 구내식당 헤드 셰프 자리가 공석이지? 네, 지난달에 퇴사하신 후로 아직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로 스카우트하면 어떨까?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 실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이 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 실장은 직접 한바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들어서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실 거예요? 박민서 씨죠?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실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건설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민서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월급은 지금의 3배, 그리고 한 실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모가 병원에 계셔서 지금은 어려워요. 민서가 거절하려 했지만 한 실장은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시다면 그것까지도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의 수술비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전액 지원이라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려는 거죠? 회장님께서 우연히 박민서 씨 요리를 드셔보고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는 거죠. 한 실장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민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간 민서는 정숙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진우건설이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그런 곳은 가면 안 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놀랐어요. 이모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요, 이모? 병원비도 대준다는데. 큰 회사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기침이 시작되면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민서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모의 치료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진우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민서는 위를 올려다보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박민서 씨 오셨군요. 한 실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구내식당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서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구내식당은 호텔 레스토랑처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조명,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압도적이었어요. 주방도 최신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일하실 곳입니다. 기존 조리 팀원들도 곧 인사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여자가 헤드 셰프라니 낙하산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어요. 뭘 만들 줄이나 아는지 보자. 중년의 부주방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서는 주눅 들지 않고 앞치마를 묶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메뉴로 민서는 간단한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김치찌개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이모에게 배운 비법이 담긴 특별한 맛이었죠. 직원들이 한 숟가락 맛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주방장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김치찌개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가 있을까요? 점심시간 진우는 일부러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민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딸이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만들던 음식과 비슷한 손맛이 느껴졌어요. 특히 계란말이를 만드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아내만의 독특한 방법이었는데 말이죠. 맛있네요. 진우가 지나가듯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서는 그 남자가 왜 자신을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죠. 퇴근 후 민서는 회사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펜던트를 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오르골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이상한 여자를 회사로 데려왔다고요? 네, 한바집에서 일하던 젊은 여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하는데 태성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촌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실장은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소방관 김영수를 찾아간 것은 어느 흐린 목요일 오후였어요. 60대 중반의 김영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남 별장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담배를 피우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한 실장을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왔어요. 당시 현장 사진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화지점이 두 곳이었어요. 거실과 2층 서재. 스프링클러는 사전에 차단되어 있었고요. 김영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방화란 말씀이신가요? 명백한 방화였죠. 하지만 위에서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거부했다가 저는 조기 퇴직당했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아시나요?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최진우 회장의 동생, 최태성 전무의 아버지 말입니다. 한 실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김영수가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현장 근처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별장에서 나오는 게 보이죠? 흐릿했지만 분명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실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민서가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녀가 만든 특별 메뉴는 매일 완판되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진우는 민서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모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은?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서.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부모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으니까요. 그때 한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진우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재에서 한 실장은 김영수에게 받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방화였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한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태성 아버지가 별장을 탐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여러 번 매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딸은 욕심 때문에 희생된 것일까요? 저녁 무렵 별장 관리인이었던 박 노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은 한 실장을 보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우리 영감도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불을 끄려다가 혹시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낮에 수상한 남자 둘이 별장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영감이 쫓아냈는데 밤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한 명은 젊었는데 최 회장님 동생 닮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실장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한 실장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화재 보험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수익자는 누구였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별장은 화재 한 달 전에 보험 가입자가 변경되었고 수익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결국 최태성 아버지로 이어졌어요. 20억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들이 보험금까지 챙겼다니. 하지만 한 실장은 신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최 전무가 이미 박민서 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태성은 이미 민서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탐정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뭔가 있습니다.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설 탐정의 보고를 들으며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의 약점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파헤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밤이 깊어가는 시각, 민서는 원룸에서 이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덕분에. 근데 민서야, 그 회사 사람들 조심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이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서 민서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특별 메뉴는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구내식당 미스터리 셰프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직원들은 매일 점심시간을 기다렸고 외부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진우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늦춰 구내식당에 들렀습니다. 민서가 한가해진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을 때였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메뉴도 인기가 좋았네요. 민서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전에 봤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특별한 맛이 나던데. 진우가 민서가 만들고 있던 소스를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설명했어요. 이모가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된장에 사과를 갈아 넣고 하루 숙성시키는 거예요.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배웠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참가하기 싫어했지만 동료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갔어요. 육상 계주 경기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총성이 울리자 민서는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녀가 이렇게 빨리 달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진우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도 달리기를 잘했어요. 유치원 운동회에서 항상 1등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유전자는 속일 수 없는 걸까요? 박민서 씨 대단하네요. 동료들이 민서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민서는 행복해 보였어요. 회사에 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민서가 요리하다가 칼에 손을 베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많이 났어요. 마침 구내식당을 지나가던 진우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이런 일을 하다니. 조심해야죠. 손은 요리사의 생명인데.
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서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편안하고 포근한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서가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한 실장이 발견했습니다. 종이 위에 연필로 스케치한 것들이었는데 꽃과 나무 그리고 추상적인 무늬들이었어요. 그림도 그리시네요. 한 실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림체가 고인이 된 회장 부인과 너무나 비슷했던 것입니다. 특히 꽃잎을 그리는 방식이 판박이었죠. 한 실장은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빌려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그림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렸던 그림들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필체도 구도도 심지어 서명하는 위치까지 비슷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요리 실력을 더 키우고 싶지 않나요? 스위스에 좋은 요리 학교가 있는데. 민서는 놀랐습니다. 스위스 유학이라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이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곳에 좋은 병원도 있으니까요. 진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망설였어요. 뭔가 과한 친절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이모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이모 회사에서 스위스 유학을 보내준대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이 왜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겠니? 그냥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거 아닐까요? 민서가 대답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한편 태성은 사설 탐정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민서가 삼촌과 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 장 보는 모습도 목격됐고요. 태성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촌이 단순히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계속 감시해. 그리고 그 여자 과거를 더 파헤쳐봐. 주말 오후 진우는 민서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구내식당에 쓸 재료를 직접 고르러 간 것이었어요. 민서는 능숙하게 야채와 생선을 골랐고 진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배추가 더 싱싱해요. 잎이 단단하거든요. 민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가족과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시장 상인이 민서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이네. 이모는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주머니. 진우는 민서가 이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왔구나. 놓쳐버린 시간이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회사 건강검진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례 검진이었어요. 민서도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같은 시간대에 검진을 예약했죠. 멀리서라도 민서를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던 민서는 탈의실에서 검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어깨 뒤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기 화상 흉터가 있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위치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는 흉터를 자세히 살펴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나비 모양처럼 생긴 특이한 화상 자국이었어요. 복도에서 대기하던 진우는 한 실장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서가 검진을 받는 동안 의료진에게 부탁해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진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검진이 끝난 후 민서가 사용한 종이컵이 조심스럽게 수거되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묻은 타액으로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구내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진우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한 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치자 맨 아래줄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 실장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따님이 맞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진우가 흐느끼며 반복했습니다. 한 실장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잠시 후 진정을 되찾은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층이 보였어요. 저 안에 딸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그 아이한테 충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진우는 딸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민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태성이 눈치챘을지도 몰라. 조심해야 해. 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태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태성의 사무실에서는 사설 탐정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노인을 조사했습니다. 20년 전 별장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했더군요. 태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별장이라니, 그것도 20년 전이라니. 시기가 너무 절묘했어요. 계속 말해봐. 화재 사건 직후에 갑자기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박민서입니다. 태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삼촌이 왜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삼촌이. 태성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경영권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어요. 서둘러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편 민서는 정숙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모, 오늘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민서가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상 흉터가 있대요. 언제 다친 건지 기억 안 나는데 이모는 아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흉터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입은 상처였으니까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어.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는 거야. 정숙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진우는 금고에서 아내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딸의 의료 기록이 있었어요. 5살 때 왼쪽 어깨에 나비 모양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져 뜨거운 그네 체인에 닿았던 사고였죠. 진우는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딸의 어깨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화상 치료를 받던 때였죠. 이제 확실해. 민서가 우리 수진이야.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닮아 있었어요. 걷는 모습, 웃는 표정, 심지어 요리할 때의 손놀림까지. 회장님, 아침 드시러 오셨어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뭐가 특별 메뉴지? 된장찌개예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민서가 뚝배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우는 한 숟가락 떠먹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너무나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삼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태성이 뭔가 알아낸 것일까요? 이사회의실에 들어선 진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태성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진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최근 삼촌이 신분이 불분명한 여성을 회사에 들였더군요. 박민서라는 여자 말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태성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한바집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 직후에 갑자기 나타났더군요. 시기가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어요. 태성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삼촌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사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추가로 알아낸 사실입니다. 김정숙이라는 노인이 박민서를 키웠는데 20년 전까지 별장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어요. 태성은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경영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서의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서가 나가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박민서 씨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들은 태성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서는 불안했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2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문이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누구니? 아주머니의 개입으로 남자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명함을 놓고 갔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 과거를 캐묻는 걸까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려했지만 정숙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안 돼. 들키면 안 돼. 민서를 지켜야 해. 할머니, 진정하세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일어나려 했어요. 민서한테 가야 해. 위험해.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정숙은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태성의 비서가 민서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태성에게 보고했어요. 전무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서가 늘 목에 펜던트를 걸고 다니는데 오르골 같습니다. 태성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르골이라고? 계속 감시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펜던트 사진을 찍어와. 밤이 깊어지자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찾아온 남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모가 병원에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걱정되었죠.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커튼을 닫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 실장이었어요. 박민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한 실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왜 저를요? 민서가 물었지만 한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쪽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한 실장이 떠난 후 민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한 민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봤어요.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부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얘기가 나왔대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점심시간 진우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이 함께였어요. 진우는 민서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였지만 민서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태성도 구내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민서 앞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을 회사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죠. 민서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정숙은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스트레스로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어요. 민서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약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정숙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는 이모의 입 가까이 귀를 가져갔어요. 그날 화재 현장에서 널 구했어.
불타는 집에서 울고 있었지. 민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신고하려 했는데 넌 내 죽은 손자처럼 보였어. 욕심이 났어.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서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 반지, 펜던트, 내 진짜 부모가 준 거야. 최진우 회장이 내 아버지야. 정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서는 망연자실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모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최진우가 아버지라니. 그럼 자신은 누구란 말인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박민서 씨. 아니, 최수진 씨라고 해야 하나? 태성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어요. 당신이 최진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는 유괴범이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나 잔인한 폭로였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유괴범과 20년을 함께 산 기분이?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진우는 긴급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민서의 모습이 나왔어요. 태성이 언론에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한 실장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숙의 시신만이 흰 천에 덮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민서 씨가 남기고 갔어요.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진우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딸을 또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회장님, 한 실장이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진우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 한 실장,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결국 민서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니, 김정숙 씨.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었다니.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어요. 그는 병원에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자마자 민서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아니, 수진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너는 분명 내 딸이야.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20년이에요. 저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저를 몰라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민서가 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진우는 멈춰섰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널 지키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미안해. 민서는 뒤돌아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강력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돌아서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딸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최진우 회장의 잃어버린 딸 발견, 유괴범의 죽음, 그리고 딸의 실종까지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이제 삼촌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회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20년 전 화재 현장이었던 폐별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잔해와 검게 그을린 벽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폐허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민서는 떨리는 다리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깨진 타일 조각이 바스락거렸어요.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집이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무너진 계단 근처에 주저앉은 민서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민서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펜던트를 꺼내 들고 바라봤어요. 이것만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마저도 저주처럼 느껴졌죠. 그때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악몽 속 장면과 현실이 뒤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진우는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장 발작이 또 일어난 것이었어요. 의사들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진우는 계속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민서야. 한 실장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신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성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삼촌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태성의 말에는 야심이 숨어 있었지만 기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성이 주도한 회의였죠. 그는 진우의 정신 상태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임시 대표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제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판단력을 잃었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우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결국 표결이 진행되었고 태성이 임시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서는 폐별장을 떠나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버렸어요.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새 정숙과 살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어요. 이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민서는 이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정숙이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신 손자인 것 같았죠. 편지를 펼쳐보니 정숙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서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손자를 너무 닮아서, 혼자 남은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민서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모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구나. 죄책감 속에서 20년을 살았구나. 밤이 깊어가자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진우를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진우 회장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민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한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실장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따님을 다시 만나셔야죠. 한 실장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태성은 회사로 돌아와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오른 것이었어요. 비록 임시지만 곧 정식으로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민서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수진 씨, 아버지를 용서하실 건가요? 유괴범과의 20년은 어땠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던 민서는 한 실장과 마주쳤습니다. 한 실장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진우 곁을 지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민서 씨, 아니 수진 씨,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한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 유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 실장이 낡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정숙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2005년 7월 15일. 오늘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최 회장 별장에 불이 났는데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봤다. 그중 한 명은 최 회장 동생인 것 같았다. 민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불길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차마 그냥 둘 수 없어서 구했다. 신고하려 했지만 그 남자들이 날 봤다. 협박했다. 입을 열면 너도 죽는다고. 무서웠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내 죽은 손자처럼. 하지만 매일이 지옥이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려보내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한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협박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최태성 전무의 아버지가 방화범이었어요. 민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숙도, 진우도, 자신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이걸 아시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한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으로 연민이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을 그 고통이 상상되었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민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한 실장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자 특별히 면회가 허락되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선 민서는 진우 곁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진우의 얼굴은 너무나 수척했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저예요. 민서. 아니, 수진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 밖에 냈어요. 이모가, 아니, 김정숙 할머니가 날 구해준 거였어요. 당신 동생이 불을 질렀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서는 놀라서 진우의 얼굴을 봤어요.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민서를 찾았습니다. 진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네, 저예요. 수진이에요. 민서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태성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실장과 가까운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태성이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성 씨 사기 및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별장 방화 사건에 당신 아버지가 연루되었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 실장이 김정숙의 일기장과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어요. 태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진우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태성이, 동생이, 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한 실장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에 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민서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야기였어요. 최태성의 체포와 20년 전 방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배관에서 누출이 시작되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현장 근로자 50여 명이 대피했지만 몇 명이 아직 건물 안에 갇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퇴원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긴급 현장 점검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민서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회사 현장이야. 직접 가봐야 해. 현장에 도착한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 위험했어요. 그때 갇혀있는 사람 중에 한바집 박 사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은인이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어요. 구조를 알아요. 소방관들이 말렸지만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민서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위험해. 아버지, 박 사장님은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민서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저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을 때예요. 민서의 결연한 눈빛에 진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아버지는 아직 몸이.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부녀는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방독면을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짙은 가스 냄새가 방독면을 뚫고 들어왔어요. 시야는 흐릿했고 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층 구석방에서 박 사장과 인부 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스를 마셔 의식이 희미했어요. 진우와 민서는 힘을 합쳐 한 명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을 옮기던 중 갑자기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반사적으로 민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잔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우의 등에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어요. 그는 고통을 참으며 민서를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보호였어요. 20년 만에 받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불에 대한 트라우마도 잊은 채 오직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 사장을 부축해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진우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지켰어. 진우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20년의 공백이 그 순간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나눈 희생과 사랑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진우와 박 사장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의 병실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박 사장이 의식을 회복하자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빚을 갚았네요. 무슨 빚이냐? 넌 내 딸 같은 아이야. 박 사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 회장 딸이었구나?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전 여전히 민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장님은 제 은인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최진우 회장과 딸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태성의 비리가 밝혀진 후 추락했던 회사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진우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정식 후계자로 인정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민서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전 경영에는 관심 없어요. 대신 화재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진우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딸이었으니까요. 검찰 조사 결과 태성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20년 전 방화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어요. 태성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한 실장은 진우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만지며 말했어요. 이 펜던트가 절 지켜준 것 같아요. 엄마가 늘 함께 있었던 거죠. 진우는 금고에서 또 다른 펜던트를 꺼내 민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내 것이야. 한 쌍이었거든. 민서는 두 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르골을 열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화음을 이루며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만든 자장가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